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오늘 방심위 국정감사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출연연 53개 기관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출연연 국정감사를 이틀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일정 강행으로 출연연 국정감사 대신 오늘 방심위 국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가 81개 기관이더군요. 근데 그중에 방송과 통신 기관을 8개로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사 사안인 것을 쟁점으로 해서 방심위 국정감사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3월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대회가 첫 보도가 됐지요. 그 이후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그 공적 민원위를 신청한 민원들이 개인정보가 다름 아닌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유출되면서 현재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공적 제보자라고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년간의 시간 흐름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의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심위 직원들이 93년 9월에 처음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유일인 위원장님에 대한 민원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민원인이 유일인 가족이다, 지인이다. 그럼 과연 문제가 될까? 그래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이란 하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데 다만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 친척, 지인 등은 민원을 금지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그 방심위 A 직원이 총 46회에 걸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이 그 민원 신청을 한 사례가 있더군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은 업무 방해로 혐의로 피고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보다 훨씬 이게 더 좀 나쁘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도용까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범위나 민원 접수의 경로에 따른 방심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이 기각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민원인이 가족이나 두 번째 친지임을 알고 미리 회피했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했어라도 이거를 회피해야 된 그런 명백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또한 방심위원장이 내부 전산망을 게시물을 통해서 직접 확인,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뉴스타파에서 불법 취해를 강행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윤리 현장에 의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고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더욱 인격권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에서는 윤리 현장에 위배되는 일들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방심위원장의 동생이 근무하는 사설 수련원을 찾아가서 무단 취재했습니다. 그 두 번째, 누나가 운영하는 지방 소재 식당까지 찾아가서 조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20대 여성 예술단체의 경우는 민원인의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열람하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모님 신상 정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젊으신데 잘 생각해봐라. 이런 문구들. 여기 기자가 실제로 무슨 경찰도 아니고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PD수첩에서 황우석 논란간의 취재가 있었을 때 그때 대국민 사례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해충돌법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위원장께서 어떤 직접적인 이해 득실 수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반면에 그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거는 취재하는 거는 송부 조치 결정에서 가능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익위에서 추가로 방심이 그러니까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 5번째. 그러면 어떻게 민원인 가족 및 지인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민원 신고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는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김땡땡으로 모든 곳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법에 따라 실명 처리되지 않은 원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소속, 지인관계, 제3의 외부 조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국가 행정 전상망 접근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방심이 그 방심위원장은요, 제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자료냐? 김유진 위원에게 민원연 재직 여부, 재직 기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즉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혹시 방심위가 류희림 증인에게도 이 똑같은 사실 확인 요청을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유진 위원이 민원연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민원연이 넣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류희림 증인은 좀 아까 모른다고 답변하고 왜 김유진 위원에게는 이중적인 잣대로 괴롭혔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 자료 다 주세요. 김유진 위원에게 민원연 재직 여부, 재직 기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한 내용. 두 번째, 똑같은 논리로 류희림 증인에게 방심위가 미디어 연대인가요? 이름이 뭐죠? 재직하셨던 데가 대표로? 예, 대표가 아니고 네. 예, 뭐 공동 이름이 뭐 이름? 예, 미디어 연대입니다. 예, 미디어 연대 맞죠? 그게 그 미디어 연대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역임했고 공동 대표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공동 대표도 대표예요. 매우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전에 검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답변하세요. 저도 알 만큼 이 내용 사사치 알고 있다는 거 알고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류희림 증인에게 혹시 방심위가 미디어 연대 재직 여부, 재직 기간 등을 민원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문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상임위원장이라 이런 일을 당하는 건데 그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 오늘의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릴게요. 좀 아까 방심위는 연간 10,000건 정도를 심의하는데 그중 몇 개를 신속심의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방송 장악의 최일선 부대 역할을 하는 방심위와 방통위에 대해서 집중적 국감을 하는 것, 방심위는 되고 국회는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국감이 매우 정당하며 국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서 된 것으로 더 이상 오늘의 이 국감에 대해서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난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제가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박민규